평생을 일궈온 900억 자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는 거짓말. 그 한마디에 내 피부치들이 괴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밤, 낡은 돈 봉투를 들고 나타난 막내딸의 한마디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회장 소리 듣던 제가 왜 길바닥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기막힌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인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소중한 발자취를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며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박만춘 회장의 70세 생일날입니다. 황금빛 조명이 쏟아지는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박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케이크의 촛불이 타오르는 동안 자식들의 눈등은 아버지가 아닌 거실. 한복판에 놓인 금고와 변호사가 든 서류 가방만을 향하고 있었죠. 첫째 아들은 벌써부터 상속세 계산기를 두드리고 둘째 딸은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유산 분배 비율을 노골적으로 속삭입니다. 박 회장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내가 일궈온 900억의 가치가 고작 이런 괴물들을 키운 결과인가 하는 자책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인생 마지막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는 비밀리에 전담 변호사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부로 나는 파산한 노인네가 될 걸세. 내 자식들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평생 몸에 문신처럼 새겼던 명품 수트를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듯한 때 묻은 자켓과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위험 넘치던 회장님 대신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팡이 하나를 집어들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900억이 공중분해됐다니요. 첫째 아들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지만 박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류를 상징하는 붉은 딱지들이 가구마다 붙기 시작하자 자식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낡은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욕설과 원망을 뒤로하고 그는 비 내리는 거리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 회장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낡은 지팡이와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된 세상뿐이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박 회장의 낡은 자켓을 무겁게 적셨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장 먼저 큰아들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는 손길이 유난히 가늘게 떨렸죠. 문이 열리고 나타난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반기는 기색은커녕 행여나 누가 볼까 무서워 박 회장을 문 밖으로 밀쳐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동네 창피하게 이 몰골이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수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힘겹게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며칠만 머물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사업 망했다는 소문 퍼지면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아들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던지듯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쾅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철문은 박 회장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가 빗물에 젖어 흐물거리는 모습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아 박 회장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돌렸습니다. 평생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앞길을 닦아주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짐짝이 되는구나. 그는 비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 담벼락을 따라 걷는 노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희망을 품고 둘째 딸의 직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둘째 딸이 운영하는 강남의 대형 수입차 전시장 앞입니다. 화려한 유리창 너머로 웃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 회장이 전시장 문을 열려 하자 직원이 앞을 가로막으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씁니다. 노숙자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그 소란에 고개를 돌린 딸의 눈과 박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전시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어두운 골목길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와. 내 품이 떨어지게. 정말 왜 이래?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소매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빌려주겠니? 그러자 딸은 질색하며 소매를 획 뿌리쳤습니다. 빌려달라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 많던 돈 다 날리고 이제 와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고? 딸은 명품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다신 오지 마. 나 이제 아빠 없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는 빗물 고인 웅덩이에 잠겨 글씨가 번져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수표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벽에 몸목을 기댔습니다. 900억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살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비로소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막내딸을 떠올렸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달동네의 꼭대기층입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가난한 고아 청년과 결혼하겠다는 막내딸 지수에게 박 회장은 모진 말을 퍼부으며 인연을 끊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온다. 고 호통치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노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이곳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낡은 계단 참에 쭈그려 앉아 비바람을 피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누군가 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막내딸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웅크린 노숙자를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다가갔다가 그게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버지.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에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염치 없이 왔다. 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딸이 화를 내며 쫓아낼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박 회장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얼마나 추웠어?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박 회장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행여나 감기라도 걸릴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좁고 낡은 지하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유일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모질게 대했던 자식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 박 회장의 고집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더니 따뜻한 물을 끓여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박 회장은 5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일단 좀 먹어. 그래야 기운 차리지. 지수의 다독임에 박 회장은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 섞인 밥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도 썼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회장이 힘없이 벽에 기대자 지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지수의 손에 들린 것은 모서리가 다 닳아 해진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뒀어.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가 빳빳하게 펴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5년 전 박 회장이 인연을 끊으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던졌던 그 돈이 든 통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매달 지수가 식당 일을 하며 조금씩 저금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비상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준 돈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언젠가 아빠가 힘들 때 꼭 돌려주고 싶었어. 지수의 말에 박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린 자식은 아버지가 버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청춘을 저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00억 재산이 있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이 그 낡고 때 묻은 봉투 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딸의 용서와 그리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지하방에 노인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은 낡은 봉투를 부여잡고 방바닥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죽일 놈이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박 회장의 울음에는 지난 세월의 오만함과 자식들을 잘못 키운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900억 자산가로 살며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가난한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지수는 아버지를 뒤에서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고마워. 돈 없어도 돼.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박 회장은 지수의 따뜻한 등 너머로 자신이 세운 거대한 빌딩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화려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비 한 방울 막아주지 못했지만 딸의 작은 지하방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오셨어. 이제 우리랑 같이 계실 거야 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 역시 한달음에 달려와 박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을 바라는 눈빛이 아닌 한 노인을 향한 순수한 공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밤 박 회장은 지수가 펴준 깨끗한 이불 위에 누워 평생 처음으로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불면증도, 자식들의 배신에 치밀어 오르던 화병도 그 낡은 봉투 하나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는 봉투 속에 든 돈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다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너의 진심이 이 아비의 900억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값지단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박 회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온하던 달동네 골목이 요란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색 리무진 여러 대가 좁은 골목길을 메우며 지수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가운데 각 잡힌 수트 차림의 비서진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려 지수의 동네 앞에 정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정성껏 다려준 셔츠를 입고 비록 낡은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만큼은 사자처럼 매서웠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리무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파산한 거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당황하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라. 너희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단 1원도 없다. 박 회장의 사자 후에 아들과 딸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받아 그들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파산 서류가 아닌 상속 권한 박탈 및 전 재산사회 환원 공증서였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갉아먹는 벌레들이었어. 이제 법대로 처리할 테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아들과 딸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비서진들에 의해 거칠게 끌려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지수를 지켜줘서 고맙네. 이제부터 자네가 내 곁에서 진짜 경영이 무엇인지 배워보게나. 박 회장은 지수를 리무진 뒷좌석에 태우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복수보다 더 짜릿한 것은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승리감이었습니다. 리무진은 미련 없이 달동네를 떠나 박 회장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란 액자가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 대신 지수가 건넸던 낡은 봉투와 손때 묻은 통장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900억의 자산은 이제 지수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과 사회공헌 사업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부부는 회장의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진정한 경영을 배워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지수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는 지수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박 회장은 손주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박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경치는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수의 낡은 봉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인생 참 길게 돌아왔구나. 진짜 보물은 내 곁에 있었는데 말이야.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온기를 먼저 배운 막내딸 덕분에 박 회장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납니다.
지수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며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릅니다. 아빠, 뭐가 그렇게 좋아? 박 회장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내 딸인 게 좋아서 그런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900억 부도라는 거짓말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비로소 진정한 회장님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